나만 옳다고 쌓아 올리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자. 지난 월요일에 우리나라의 세 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되신 염수정 신임 추기경께서 임명 발표식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추기경께서는 종교인으로서 어떤 더 큰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듣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국민 대통합, 요즘 많이 들린 얘기죠? 게다가 통일을 내세우고 있는 이때에 진정한 화합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말입니다. 독선과 불통 어떻게 넘어설까요? 매주 화요일 오후에 함께하는 국민TV의 주간 시사 총정리 김선의 시사돌직구 생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에 개입을 한다고 이거 너무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어? 이거야말로 그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이 됐는데 이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갖고 있는 것이 오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발표를 드린 겁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가 선서하지 못함을 양해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조합원 여러분. 다시 화요일 시사돌직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돌직구 초대석에는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작년 대선 이후에 대선을 비롯해서 이제 그 후로 전개된 상황들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분이라면 이분의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국정원 대선 개입 보도를 거의 최초로 심층 취재한 기자. 그리고 그 뒤로 꾸준히 대선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 취재하셔서 정말 그 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꺼뜨리지 않는 데 기여하신 분입니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야당 후보 비판글, 오늘의 유머 트위터 등에서의 조직적인 댓글 찬반 활동들, 서울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등 이분이 취재하신 특종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정말 열심히 취재하셔서 요즘은 또 상도 많이 받고 계신 분입니다. 안종필 자유언론상, 카톨릭 매스컴상, 미디어 공공성 포럼 언론상, 그리고 23회 민주언론상을 수상하신 한겨레 신문 사회부 24시팀의 정환봉 기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반갑습니다. 정환봉 기자입니다. 네. 예. 어떤 분인지 너무 뵙고 싶었어요. 보고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왠지 이렇게 정말 작년 말부터 계속 이런 이슈에 정말 한복판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셨는데 이런 건을 취재하신 기자님이라면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무서워, 좀 날카롭고 약간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그런 외모를 가지셨을 거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너무 굉장히 뭐랄까 지저분한 외모. 아니 굉장히 순한 그 대학생 느낌이랄까? 예, 네, 그런 느낌의 기자님이 앉아 계십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정 기자님 어떤 모습이신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텐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언젠가 저희가 TV 개국 이제 4월달에 하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모실까요? 우리 PD님? 네, 고개 끄덕끄덕.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예. 네, 일단 축하드릴 일이 있죠. 아, 예. 예, 정말 한두 개만 언급하기에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최근에 그 각종 언론상을 휩쓰고 계신 미디어계 유재석.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 말부터 정말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정한봉 기자님 앞에 단독, 가로 열고 단독, 가로 열고 뭐 특종, 이게 정말 떠나지 않고 작년부터 굉장히 회자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활동 덕분에 이제 요즘 많은 상복 수상을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기분이? 뭐 부족한 게 되게 많았는데 좀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근데 뭐 이렇게 저 혼자만이 아니라 뭐 그 저희 한겨레에서도 다른 기자들도 되게 열심히 좀 많이 도와주고 같이 했기 때문에 다 그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사건이 잘 해결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단독 취재하신 게 너무 많은데 그 건들이 전부 어디엔가 막혀서 뭐 이렇게 명쾌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여러 군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좀 아쉬운 점 많습니다. 오늘 이제 정한봉 기자님 모시고 작년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서부터 취재 뒷이야기, 또 최근에는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님의 그 승진 누락되신 거 그 건하고 여러 가지 같이 말씀 나눠볼 텐데요. 대선 개입, 국정원 대선 개입부터 우리 한번 말씀 나눠보죠.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당시에 정말 엄청났잖아요. 진짜 투표일 며칠을 앞두고 갑자기 터져 나온 정말 핵폭탄급 이슈였고, 이게 여도 야도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조심스러웠던 게 이게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나 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에서도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이슈인 것 같은데, 이 건을 이제 뭐 여러 국면으로 취재를 하셨는데 취재 과정의 어려운 점들 또 어떻게 취재를 하시게 됐는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처음 이제 제가 취재를 이제 시작했던 게 2013년, 그러니까 작년 1월 정도부터 이제 취재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경찰 기자 같은 경우는 각각 담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하는 지역에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1월부터 강남경찰서 인근에 있는 경찰서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번 사건이 수서경찰서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취재를 하는데 취재가 안 됐죠.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거의 어떤 정보도 뭐 나오지 않고 있고, 간혹 나오는 이제 보도가 되는 기사들은 뭐 국정원 쪽의 입장들이 좀 많이 반영된, 가령 이제 정상적인 뭐 종북 대응 활동이었다, 아니면 종북글을 추적하는 활동들이었다 정도만 나왔고, 이외에 이제 이 사건의 실체가 뭔지 좀 많이 안 밝혀지는 과정이어서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른 또 경찰이라든지 뭐 사실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건을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핵심 당사자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뭐 한 20일 가까이 어떤 이제 김하영 국정원 직원이 올렸던 그 사이트에 이제 계시는 분들 만나서 또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 좀 어떤 게시글들을 썼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결국에 이제 그 보도하게 되는, 처음 보도는 그렇게 이제 됐고요. 그냥 이외에도 취재는 안 되긴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런데 오히려 이제 공식적인 그 수사기관이라기보다는 다른 취재원들, 실제 뭐 가령 뭐 국정원의 이제 전직 직원들, 사실 전직 직원들도 잘 만나주려고 하진 않는데 이런 직원들에 대한 뭐 접근이라든지 취재도 좀 진행을 했었고, 뭐 잘 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차피 뭐 경찰 쪽이나 수사기관 쪽에서는 되게 그 장벽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 다른 지원들을 만나서 좀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 설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실제로 그런 사이트들에서 뭐 대선 개입 그런 여론조작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실제로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이제 그 사이트 뭐 운영자분들이라든지 이제 관련자 이제 뭐 압수수색도 당하셨고, 그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거기다 글을 썼으니까 글을 직접 쓴 분들 만나기는 뭐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분들 대부분 현직 국정원 직원 아니면은 국정원 쪽 통해서 이제 그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희도 만나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뭐 가령 이제 이번에 민간인 이모 씨라고 이번에 이제 그 국정원 그 직원의 그 인터넷 활동 도운 분, 그리고 계좌에 좀 의문의 돈 9천만 원 정도 가까이가 이제 받으셨다고 이제 추정되는 그분에게도 계속 연락을 했지만 거의 뭐 딱 한 번 문자 받은 적 있습니다. 뭘 하시던가요? 그 민간인 이모 씨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딱 한 번 받고, 뭐 연락은 잘 안 됐죠. 연락은 잘 안 되고, 뭐 그러지만 어쨌든 좀 여러 가지
한정적인 상황에서 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취재원이라는 걸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쵸. 여러 이게 그 언저리를 맴도시면서 이렇게 어떠한 계속 이렇게 추리해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부딪히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사이트 관련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사실 이게 그냥 다른 데도 아니고 국정원 관련된 것이다 보니 이분들도 뭐 그냥 있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도 상당히 압박을 좀 부담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뭐 많이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도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뭐 직접 만나뵙고 오늘의 뭐 운영자님이 계신데 그분은 되게 평범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특별하게 뭐 그냥 선한 마음으로 이제 유머가 좋아가지고 이제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런 일반인 분들에게는 국정원이란 말만 들어도 뭐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익명인 상태에서는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가령 이제 내가 특정이 된다, 내가 뭐 그걸 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무서운 일이었고 뭐 되게 그것도 즈음해가지고 뭐 되게 이상한 일들도 여러 가지 벌어지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되게 좀 어떤 이상한 뭐 가령 집 문 앞에 시키지도 않은 생수 한 통이 그냥 배달돼가지고 서 있다거나 뭐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주변에서 이제 저랑 운영자님이랑 만날 때 계속해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뭐, 이게 사실, 이제 그런 압박감이, 뭐, 실제로 그러진 않았다 하더라도, 압박감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되게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그냥 뭐 이념이라든지 정치색이라든지 아무런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갑자기 공권력에 의해서 자기가 감시를 받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 이렇게 감지하는 순간 이거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 정말 섬뜩한 상황에 처하셨을 것 같은데 취재에 정말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으셨겠어요. 뭐 제보 같은 건 없었나요? 뭐 결정적인 제보라든지 뭐 내부자의 무슨 어떤 뭐 이제 결정적 제보라기보다는 대부분 제보를 할 것 같은 사람을 좀 많이 먼저 찾아간 방법이 많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거를 그냥 제보를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막 제보를 하기도 왜냐하면 자기 적극적으로 하기가 되게 힘든 사안이기도 했고, 그렇죠. 뭐 자기 신원을 밝히는 것 자체도 사실 뭐 국정이 또 고소고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법적 문제들도 있고 실제로 뭐 국정원 관계자는 전직 직원이나 현직 직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이제 말을 못하게 이제 외부에 자기가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감수를 하고 쉽게 뭔가 제보한다라거나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설득이 좀 많이 필요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었다고 좀 보여졌습니다. 좀 어떠세요? 본인이 이렇게 취재원에게 잘 이끌어낸다고 생각하세요? 좀 설득의 그런 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만나뵀던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셔가지고 뭐 취재하면서 여러분들 만났는데 그분들이 되게 뭐 정의라는 단어 혹은 이제 이런 정말 나라가 잘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다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고 오히려 되게 설득 과정이 길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크게 서로 의견이 안 맞다거나 이런 점 거의 없었고요. 이제 그 용기를 내는 그 시간까지가 좀 많이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래도 어떤 그 노하우랄까 본인만의 이렇게 취재원을 설득해서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어떠한 그 힌트를 이끌어내는 무슨 본인만의 방법이랄까. 제 노하우는 불쌍해 보이는. 게 가장 큰 어떻게 최대한 불쌍하게 흡수하기. 그래서 얘기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빚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마력인데요, 그거는 거의 그 설득의 마력. 그래서 제가 원래 잘생겼는데 일부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아 진짜요? 외모의 비밀 드디어 드러났어. 정한봉 기자님 원래 이렇게 차도남인데 이렇게 취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계신. 희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겨레에서 정말 무슨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분들도 보면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은 뭐 한겨레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데스크에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자제해달라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이제 옛날에 만났던 어떤 기자님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민감한 어떤 정치인 비리 건을 수사를 하고 있으면은 전화가 온대요. 받으면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끊고. 근데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직접적으로 어떤 위해나 협박이 가해진 건 아니지만 괜히 내가 지금 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전화가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혹시 그 기자님께는 좀 그런 압박이나 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왜냐하면 뭐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확인이 되면 기사 또 쓸 수 있으니까. 그죠. 또 뭐 약간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없었고요. 네. 회사 내에서는 그냥 더 빨리 뭘 기사 쓸 걸 가져와라라는 이제 닥달과 책은 그게 그런 내압이 더 심했었고. 내압. 네, 그렇죠. 이제 왜 빨리 더 안 쓰냐 이런 게 있었고 빨리 단독을 내놓아라. 그런 게 더 힘들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압 같은 건 특별하게 이제 그 의식하거나 뭐 제가 좀 무감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저는 뭐 그런 게 걸려왔으면 그 내노라고 하는 내압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은근히 바랬는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외압이 있으면은 그게 또 가로 열고 단독 해가지고 이제 보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국정원 대선 개입권은 참 지금도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참 이게 이번 정권 안에서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뭐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고 이런 일이 과연 있을 것인가 좀 점점 더 어떤 해결의 기미가 요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좀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어떤가요? 뭐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뭐 이렇게 수사가 중간에 방해받고 뭐 중간에 심지어 이제 검찰 총장까지 이제 중간에 바뀌게 되는 수사 의지를 가진 총장까지 바뀌게 되고 수사팀도 거의 대부분이 뭐 징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을 받게 되는 그게 또 경찰부터 검찰까지 쭈루룩 이제 다 대부분 뭐 자찬성 인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해하지 못할 인사 이동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걸 보면은 수사 참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또 안에서는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실 자유롭게 수사를 해도 사실 수사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뭐 양도 너무 방대하고, 그렇죠. 이제 특히나 이제 국정원이라는 곳 자체가 취재도 안 되지만 수사도 안 되는 뭐 그런 곳이기도 하고, 뭐 가령 서버라도 이제 국정원 메인 서버라도 가져 나올 수 있다면 거기는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다 보고 그 속에서 이제 수사할 내용들이 되게 많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거의 접근할 수 없고 그런 한정된 상황에서 그 수사가 좀 잘 진행되길 바라는 건 거기다가 또 이제 외압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특검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제대로 된 실체를 특검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실체를 밝히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결론이 안 나는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계신 건데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그 국정원 수사팀 이 팀이 이제 원래 진용이 거의 이제 박살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여주지검장 지금 뭐 대구인가요? 대전인가요? 그 팀장으로 계셨던 이제 검사하고 같이 이제 대구와 대전으로 각각 이제 이건 거의 뭐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고 또 검찰총장까지 정말 한마디로 찍어내는 이런 사태라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청장께서 서울지방청장이 이제 경찰청장 지시가 아니라 본인 단독으로 16일 11시에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고 해서 정말 좀 파문이 일었었는데 이분 김용판 청장 지금 4년 구형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확하 이제 저도 이제 재판까지 최근까지는 잘 이제 많이 못 보고 있었는데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결과가 나와 봐야지 일단 재판 나올 것 같은데. 2월 6일에 선고한다던데. 그 결과들이 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쪽은 자신을 하더라고요. 검찰 쪽에서는 자신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판 청장 같은 경우는 재질이 좀 나쁜 측면이 훨씬 더 되게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재판 최종 이제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정원 건에 대해서 취재하시면서 이렇게 민주당 쪽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뭐 도움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고요. 특히 뭐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이 좀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제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많이 같이 논의하고 저희 보도에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 자료를 또 이제 기자님들이 확보하실 수 있는 거 하고 그쵸. 또 이제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 이게 답답합니다. 뭔가 열심히 취재를 하셔서 누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마땅하게 벌을 받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되고 요런 움직임이 있어야 기자로서 내가 좀 보람 있다. 내 취재한 것이 이렇게 세상을 좀 좋게 만드는데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이런 보람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사실 아직 뚜렷이 뭐가 안 보여요. 이 건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수사했던 팀들은 거의 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내쳐지는 상황이니 조금 약간 김이 새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떠세요? 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뭐 아예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가령 예산 통제를 좀 더 국회에서 국정원의 예산 통제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국내 파트에 이제 그 예산을 또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됐고 그와 관련해서는 되게 치명적으로 아파하더라고요. 국정원 쪽에서는 이제 국내 파트 활동 예산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좀 아파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뭐 아직 뭐 깔끔하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뭐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다만 저런 일을 국정원이 했었다라는 거를 뭐 많은 시민들이 기억을 하고 다시 저런 일이 있으면 이제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국가정보기관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뭐 경계를 하는 여러분들의 좀 그 시각과 생각들이 많이 좀 퍼진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도 조심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물론 뭐 다른 방식으로 더 치밀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좀 조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좀 더 이제 점점 더 진행이 되면은 좀 더 지금보단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어마어마한 퇴행이에요. 국가 기관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말 국민 세금 받아서 정치적 중립 지키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기관들이 이렇게 뭐 대선에 개입을 하고 여론 조작을 하고 야당 후보에 대해서 그 비방성인 이런 글들을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퇴행인데 이제 이거를 열심히 보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시민들이 있음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아주 느릿느릿하게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 사건만이 이게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군 사이버 그 대응팀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제 혼외자 의혹 관련한 거고 또 이제 권은희 그 강남서 이제 수사과장의 그 승진 누락 관련해서 뭐 그런 건들인데 강남서에 많이 가시죠? 강남경찰서. 예. 권은희 과장님은 지금 송파서에 송파서에 계시죠. 네. 뭐 이렇게 승진이 이제 안 되신 거에 대해서 권은희 과장께서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의 인식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권은희 과장님 관련해서 경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의견들이 뭐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사법고시를 이제 합격을 하고 들어온 특채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총경으로 승진 못한 사례가 이제 한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통틀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내후년 이후에는 좀 승진이 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왜 그렇죠? 내후년 이후에는 이게 이제 보통 그 계급 정년이라고 계급 정년이 있는데 계급 정년은 보통 경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권은희 과장 같은 경우 경정 계급이거든요. 경정 계급은 14년이 계급 정년인데 이게 이제 그 시간이 갈수록 그 경력 점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10년 차쯤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경력 점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권은희 과장이 이제 그 경찰에 들어온 게 2005년도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정도면 10년이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그 점수가 사라지게 되면 진급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내년에 승진이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입니다. 권은희 과장 본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뭐
이렇게 직접 만나 뵙기도 하셨고. 그 승진 누락 발표 난 다음에 제가 따로 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네. 뭐 전체적으로 그 권은희 과장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게 이제 자기 개인의 문제로 뭔가 주목받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사건대로 봐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부각이 되거나 이제 네. 주목을 받게 되면 사건이 오히려 되게 사건 자체로 순수하게 보이지 못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제 자기도 되게 많이 숨기셨고 정말 취재할 때 안 도와주셨어요. 제가 초기에 이제 이 사건 취재할 때도 수서경찰서에서 너무 안 도와주셔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도 그런 신념이 있으셨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이게 어떤 특정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 이 사건 자체가 되게 객관적으로 보여지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심하셨고 자기 스스로 부각되는 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조심하셨던 게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담담하게 일단 뭐 지금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예. 에도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거는 맞는 거죠? 뭐 이제 굳이 이제 후배 여경이 진급을 하긴 했는데 종경으로 이번에 근데 뭐 그게 뭐 꼭 순서에 맞게 진급을 하는 건 아니긴 하죠.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시 출신 중에서 이제 진급을 못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사시 출신이 모두 진급해야 된다. 왜냐하면 총경이라는 자리는 되게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되게 중요한 보직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뭐 그런 게 꼭 이제 원칙처럼 지켜져야 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전례를 비춰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경찰 내부에 이제 그 문제점을 좀 고발한 부분 때문에 진급을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를 또 이렇게 관련해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정 기자님이 쓰신 정한봉 기자님이 쓰신 그 리포트 중에서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사건들 폭로하신 그 단독 기사들이 많았는데 그 기자님이 쓰신 리포트 중에서 이게 최동욱 전 총장의 그 내연녀로 이제 뭐 의혹을 받고 있는 뭐 임모 씨죠. 그분의 이제 친척집 그분이 이제 임시로 피신해 계셨던 그 친척집 앞에서 기자분들이 정말 거의 살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낚시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앉으셔서 그걸 이제 뭐 기자분들 하시는 말씀으로 뭐 뻗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뻗치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취재의 어떤 매너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쓰신 글을 보고 제가 이분 참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뭐 그게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잖아요. 좀 그렇죠. 뻗치기에 대해서. 그런데 기자분들도 되게 갈등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 자리에 마음 편하게 있는 기자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고요. 이제 그리고 뭐 되게 물어보는 것도 사실 질문도 생각해 보면 진짜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도 생각해 보면 되게 정말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하는 수준 뭐 이야기들을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실제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임모 씨께 뭐라고 물어보세요? 뭐 그 아이가 맞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진위에 상관없이 굉장히 이거는 쇼킹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라 그렇죠. 근데 뭐 저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그렇게 취재를 안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건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고, 사실 뻗치기가 이제 거기가 이제 가평 그 아파트였는데, 거기에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사실 되게 많은 경우에도 이제 막 기자들이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더 했던 건 뭐냐면, 사실상 그렇게 기다리면은 당연히 얘기를 안 할 걸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데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자가 집단적으로 뭐 찾던 아니면 개별적으로 찾던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설득하는 과정들이 그냥 윽박을 지르는 것보다는 사실 뭐 그런 과정들을 찾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통화가 가능한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뭐 여러 차례 차라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의 설득을 통해서 이제 취재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구조상 그렇게 뻗치기를 하는 거는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너무 또 경쟁들이 될 수 있고 그 한마디를 못 들으면 우리는 보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까요? 잘 해결하는 방법 있긴 할까요? 참
하루아침에 답을 제가 알고 있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거기서 그렇게 추운 날 또 그 사람들도, 기자들도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렇게 그렇죠. 있지는 않았겠죠. 뭐 점점 가령 같이 어떤 최소한의 보도윤리에 대한 준칙을 합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아니면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가령 어느 정도 일부 사람들이 최대한 설득을 한다거나 같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정말 그 취재 뒷이야기, 정말 긴박했던 상황들 속에 계셨던 우리 한겨레 정한봉 기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취재 뒷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예, 1부 여기서 잠깐 줄이고요. 2부에서 다시 정 기자님하고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 그리고 가장 악평을 받은 인물을 선정합니다. 업앤다운! 한 주간 시사 이슈에서 뜬 인물과 진 인물을 알아보는 시사 업앤다운. 오늘의 업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일찌감치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언했던 오거돈 전 장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 전 장관이 안철수 의원 측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는 설이 파다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신당만으로는 부산에서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안 의원 측 합류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 인식이 많다며 자신은 시민 후보라고 못 받기도 했는데요. 수도권에 이어서 큰 주목을 받게 될 부산시장 선거. 잠재적인 출마 예상자들이 딱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오 전 장관이 가상 대결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러브콜이 쏟아지는 것 같네요. 오거돈 전 장관님, 이번 주에는 일단 업되신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사 이슈에서 또 진 사람, 이번 주에 다운은 바로 보수 대연합입니다. 다소 조용했던 지난주의 시사 이슈, 이 지난주의 시사 이슈를 휩쓸어버린 사건 하나 있었죠. 바로 보수 대연합의 발기인 대회, 이 발기인 대회에서 있었던 10대 미지급 사건이었습니다. 지난달 17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17일이죠. 보수 대연합은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었는데요. 애초 그들이 예상했던 200명보다 훨씬 많은 6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겸한 발기인 대회가 끝나고 식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수대연합 측은 식당의 서비스가 원만하지 않았다면서 식사비 1,300만 원 중 300만 원을 깎아달라고 했다네요. 식당 측은 당연히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분쟁이 되었다는데요. 보수대연합 행사를 주최했던 변모 씨는 트위터에 그 식당을 종북식당이다. 식당 주인이 종북 성향의 방송 진행자와 어울린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 뒤에 식당 사장이 페이스북에 식당 측의 입장을 올리면서 식대 미지급 문제가 SNS상의 공방으로 번졌는데요. 일단 변모 씨는 300만 원을 입금시키고 종북 식당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트위터에 공언했습니다. 식사비 안 깎아주면 종북이라니 종북 딱지가 참 아무렇게나 흔하게 잘도 붙네요. 네, 아이고 시사 업앤다운 듣고 다시 정한봉 기자님과 토크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좀 뭐가 이슈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주간 이제 시사 이슈를 이제 종합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난주에는 뭐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타임라인도 한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스 사이트들 들어가 봐도 그냥 되게 자잘해요. 그냥 뭐 안철수 의원님 계속 이제 신당을 만들고 계시고 또 문재인 의원은 뭐 뉴질랜드로 떠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잠잠했어요. 그런데 이제 잠잠한 지난주에 타임라인을 확 달궜던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또 고기 사건이라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변모 씨, 이제 인터넷 언론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 변모 씨가 이제 고기값 1,300만 원 때문에 뭐 소송을 간다 만다 이제 하고 계신데 자유육식연맹이라고 또 이제 육식에 대해서 이제 커다란 가치를 이제 표방하고 계신 단체인가 봐요. 그 자유육식연맹에서 고기는 돈을 주고 사 먹어라. 예, 이렇게 또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변모 씨께서 자유육식연맹에 1억 원에 이건 뭐
명예훼손인가요? 예, 어쨌든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전개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 종북이란 말이요, 기자님. 네. 굉장히 참 아무데나 잘 붙어요. 그렇죠. 네. 기자님도 어디 가면 이제 잘못 가면 막 종북 기자다. 이런 소리 들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으세요. 그렇겠죠. 예. 네, 민주언론상까지 타셨으니 확실합니다. 종북 기자, 정화봉 기자. 참 그 대선이 지나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국민 대통합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자 하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네, 뭐 서로 이렇게 낙인 찍기. 뭐 너는 나랑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종북이야. 뭐 이런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또 날이 서 있고 또 뭐 종북이다, 뭐 보수 꼴통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좀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정부가 포용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가 포용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 51%?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못 들어가서 큰일이에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좀 새누리당에 여러 의원님들도 섭외를 해서 모시고 그럴 텐데 우리끼리만 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국민으로 좀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좀 취재하시다 보면은. 예. 어떠세요? 분위기 느끼시기에 경찰이나 뭐 이렇게 많이 만나실 텐데 실제로 그러니까 국정원 사건 그리고 이제 16일 날 정말 전격적으로 사실 그런 경우가 없었죠. 11시에 네. 밤 11시에 수사 결과 발표 떡하니 이런 경우가 전에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요? 있긴 있었네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좀 예전부터 이제 좀 사건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중간에 이제 급하게 좀 발표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네. 뭐 사실 되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말 며칠 안 돼서 그렇게 빨리 뭔가 정리돼서 혐의 없음으로 딱 정리가 된 거는 이번 이 국정원 건이 사실 처음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사실 그래서 그 발표가 맞았으면은 뭐 사실 뭐 그냥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정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발표가 좀 틀려서 결국에는 검찰이 이제 수사도 하고 다시 이제 재판에서 이제 넘겨져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발표는 정말 최악의 발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떠세요? 이렇게 경찰분들은 그렇게 경찰이 빨리빨리 정말 초스피드로 수사 결과 발표까지 진행한 거에 대해서 좀 터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경찰 내부 반응.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사실 뭐 절차를 만약에 그 발표 자체가 뭐 잘 지켜져가지고 발표가 된 거라면 뭐 크게 문제가 없었겠지만 웬만한 경우는 이제 그 관할 담당 경찰서에서 이제 보통 내용들을 다 작성을 하고 거기서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 발표 내용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날 나왔던 이제 발표는 거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을 만들고, 뭐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거의 손을 봐서 정말 그 당시 담당을 했었던 수서경찰서는 뭐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나, 약간 뭐 주변 이야기들만 적은 거가 전부였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제 사이버 그 관련해서 포렌식 작업을 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제 그 분석을 했었잖아요. 분석한 내용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수서경찰서로 넘겨주고 수서경찰서 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분석 내용을 전해주지도 않고 일단 거의 뭐 2장 정도 왔는데 뭐 그냥 이런 혐의 없음, 이런 혐의 없음, 이런 혐의 없음 뭐 이런 식으로만 또 줄로 이제 돼 있는 2장짜리 그런 자료만 넘겨주고 실제적인 자료도 하나도 안 준 근거를 혐의 없음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안 온 없는 거예요? 상태에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뭐 사실 상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리고 자기 조직이잖아요. 뭐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조직에 대한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뭐 아주 막 일단 믿죠. 경찰분들도 이제 일단은 저기 뭐 사정이 있었을 거다. 뭐 저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믿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 드러나면서부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아직까지도 또 이제 그런 게 뭐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아무래도 많은 뭐 10만, 13만 가까이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게시판이 정한봉 기자님을 환영하는 우리 청취자 조합원님들의 댓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인상적인 거 몇 개 한번 소개해볼까요? 방송 도우미 소녀님께서는요, 정한봉 기자님의 단독 기사 리스트업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올려주셨어요. 단독 조호영 휴대전화 복구 안 하나 못 하나. 단독 경찰 민주노총 진입대 한 달분 최루액 살포. 단독 문자가 확실한 증거 내선에서 마무리되면 안 돼. 단독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활동 개인 일탈 아니다. 단독 국정원 댓글 직원 미행당했다는 증거 알고 보니 엉터리. 오, 너무 많아요. 뭐 추가로 또 올려주셨는데 와, 뭐 몇십 개 되네요. 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단독의 신 정한봉 기자님 모시고 이렇게 또 깔때기 토크 진행하세요. 부끄러워하신다 되게. 안도남. 그 기자님 오늘 별명 생겼어요. 네. 안도남, 안타까운 도시 남자. 네. 아니 어떤 조합원님께서 정한봉 기자님 이 프로필 사진 올려주셨어요. 네. 어디서 이런 고퀄에 짜잔. 아이 보이는 라디오 우리 빨리 하자고요. 네. 우와 꽃미남이시다. 이렇게 컬러풀한 하늘색에다가 하얀색이 매치된 넥타이.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네? 그 입사하기 위해서. 입사하기 위해서. 증명사진 찍은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깔끔하신 분이요. 저보다 더 나았죠. 더 나은데 이제 지금 취재 때문에 입사하기 전에 위장을 하고 있어서 피부에도 막 그렇죠. 일부러 안 좋은 거 바르고 자고 이렇게 막 숯검대기 바르고 자서 피부 괜히 거칠게 하고 막 그 최대한 이제 뭐 이렇게 제보자를 이제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외모로 이제 찰가끔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뭐 기자님 어려운 걸음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영혼지기 님이 환영하셨고요. 특종 제조기 정한봉 기자님 나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지나가다 님이 올려주셨고요. 너무 뭐 환영하는 댓글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결의 정한봉 기자님하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오늘 2회 방송인데, 왜 이렇게 우리 버벅대지? 기자님도 막 말씀 빨라지시고, 더워라. 우리 또, 권은희 수사과장님,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우리 최동욱 검찰총장 관련해서, 또 어제, 그 서초구청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건도 참, 뭔가, 계속 이 조호영 행정관인가요? 예. 저 행정관 아니고 그분이 행정관님. 조호영 행정관이 계속 누군가를 지목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지목당한 당사자들이 아니다. 뭐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부인을 하고 점점 뭔가 이렇게 꼬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은 지금 어떻게 풀려가고 있나요? 뭐 일단 처음에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는 이제 그 문자를 통해서 그 조호영 청와대 행정관과 조호영 청와대 행정관이 이제 조희재 서초구에 있는 국장에게 문자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의 신상 정보를 보내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이제 보도를 했었죠. 보도를 했었고 그 이후에 청와대가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이제 보도 나오고 3일 만에 맞다. 문자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했고 개인적 일탈이었다라고 이제 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개인적 일탈.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그때는 이제 누가 그 조호영 행정관한테 부탁을 했는지도 거의 밝히면서 이제 그 행정안전부 지금 안전행정부죠. 안전행정부 이제 3급 공무원을 이제 이름을 대면서 이제 그 내용을 검찰 쪽으로 다 자료에 넘겼죠. 이제 그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조호영 행정관이 자기가 이걸 부탁받았다고 얘기한 그 안전행정부 공무원은 이 사건하고 관련 없는 걸로 일단은 현재적으로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한 시각이 이 문자가 서로 오간 시각하고 또 다른 거예요. 문자가 오간 시각은 오후 4시 50분 이후였는데 실제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그날 조회된 시간은 오후 이제 낮 2시 40분 그러니까 한 2시간 일찍 더 조회가 된 거죠. 사실 그 요청 있기도 전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귀신 국화 노릇인가라면서 이제 사건이 더 꼬여지기 시작한 건데 뭐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왔었던 그 내통에 서로 오간 문자가 이거 조희재 국장과 조호영 행정관 사이의 문자가 4시 50분에 있었던 그 문자가 뭐 그거랑 이거 무관한 문자거나 아니면
뭐 이 사건에 꼬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이런 문자,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조회를 한 그날 누군가가 이제 이런 요청을 또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쪽을 통해서 유추된 것처럼 나중에 혹시라도 드러나면 이런 뭔가 알리바이를 만드는 느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걸 좀 차근차근 검찰이 추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검찰이 이제 그 2시 이제 47분에 이제 그 가족관계 등록부가 조회가 됐는데 네. 그 조회를 한 사람이 서초구청의 김 팀장이라고 오케이 네. 민원센터 김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회를 한 건데 그때 이제 서초구청장실에 있는 이제 응접실에 있는 이제 유선 전화기로 이제 네. 통화 중이었다는 사실이 좀 드러났고 이제 네. 그럼 이제 예전처럼 문자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조이지국장이 김 팀장한테 뭔가 시킨 거라기보다는 김 팀장이 직접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인적사항을 이제 듣고 그걸 조회해보고 본 거라는 좀 정황이 나온 거고 그리고 그 똑같은 서초구청장 응접실에 있는 전화기가 이제 그 송아무개 그 국정원 직원 강남 지역을 담당한다는 직원에게 10초 정도 있다가 그 김 팀장이랑 전화를 끊고 난 뒤에 10초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가 간 게 또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송아무개 그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람은 그 전날 이제 이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가 이루어진 게 6월 11일인데 네. 지난해 6월 11일인데 이제 그 전날이 6월 10일 날 강남 지역에 이제 그 교육장에게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학교 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이름이 지금 검찰총장 이름이랑 같은지 좀 확인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한 거로 보이고 더불어서 청와대는 또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 좀 더 수사가 좀 돼야 되는데 사실상 검찰이 국정원 쪽이나 청와대 쪽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수사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빨리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사건도 뭐 맨날 모든 게 다 특검으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네. 보통 근데 이제 청와대 같은 고위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에 가장 이제 적합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또 그 조우영 전 청와대 행정관의 그 휴대전화 내용을 이제 뭐 복구를 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뭔가 밝혀질 것 같은데 이 휴대전화 복구를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특별하게 지운 흔적은 없는데 네. 아무것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아무것도. 그런데 사실 웬만한 게 다 복구가 되거든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 네.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문자를 지우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뭐 잘 안 돼서 검찰에서도 좀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예. 전에 그 민간인 불법 사찰 때도 그때도 많이 이제 복구를 하고 컴퓨터 하드에 들어있는 거 뭐 이렇게 많이 복구했다던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되게 좀 두 대가 지금 다 복구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못하는 걸까요?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만 못하고 싶어. 열심히 하고 있겠죠. 네, 하고 있다고 뭐 믿어볼까요? 믿어봐야죠. 네.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한 수사는 많은 분들이 이제 트위터나 이런 SNS 상에서 시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생각을 할 때 검찰이 요거는 꼭 밝힐 것이다. 최 총장 관련해서 이제 신상 정보를 빼낸 요 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을까. 왜냐면은 검찰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자존심이랄까? 뭐 그런 거에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특성상 다른 거는 못해도 요거는 밝힐 것이다. 해서 요 건은 그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좀 많이 진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좀 가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건도 지금 보면은 뭐 휴대전화 복구도 막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크게 진전이 안 되는데 어제 서초구청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흘러나오는 얘기는 좀 어떤가요? 근데 서초구청은 저번에도 압수수색을 했고 문제는 이제 가령 청와대 쪽이라든지 국정원 쪽에 담당자들에 대한 자료 확보라든지 아니면 강제 수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지금 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거겠죠. 아무래도 지금 당장 뭐 수사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봐서는 물론 이제 아까 하신 말씀처럼 이제 검찰 총장이 지금 뭐 찍어내기 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현재까지 쭉 진행되는 걸 보면 이제 뭐 청와대나 국정원 앞에서는 또 막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취재 대상이 뭐 보통이 아니다 보니 열심히 이제 발로 뛰어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렇게 탁 벽에 가로막힌 듯한 느낌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조합원 별일님께서요, 게시판에 이 정부 들어서 가장 힘든 직업 중 하나가 기자들일 것 같습니다. 24시간 대기해야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지. 눈물 표시 막 하시고, 심지어 수서발 KTX 면허는 한밤중에 내주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구청 민원센터에 갈 때 근무의 시간은 엄두도 못 내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정 기자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 올려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좀 보람? 요만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이렇게 취재하러 많이 이제 다니시는데 방금은 어디서 오셨어요? 아, 방금 또 다른 취재가 있어가지고. 취재? 예. 요즘은 또 어떤 건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비밀? 아, 비밀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최초 공개. 막.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아, 이번에 뭐 서초구청 관련한 이제 내용도 같이 취재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이것저것 하루하루 뭘 쓸까 고민하면서. 예. 내일은 뭐가 나오나요? 내일이요? 네. 내일은 지금 불러주셔서 내일은 뭘 쓰겠어요? 아니, 이런 단독 보도의 맥을 저희가 끊고 있어요. 국민TV 때문에. 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주언론상 본상을 수상하셨어요. 예. 네. 어떠세요? 소감? 아, 뭐 이제 큰 상들 계속 많이 주셔가지고 네, 많이 감사하고요. 근데 뭐 좀 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지치지 않고 열심히. 근데 정말 많은 양의 기사를 예. 이렇게 생산해 내시는데 예. 너무 힘드셨겠어요. 바쁘셨겠어요. 아니 근데 뭐 다 많이 도와주셨고 뭐 동료 기자들도 되게 많이 도와주셨고 너무 겸손하시다. 다 도움을 받았네. 예, 저는 그냥 불쌍해 보이는 장점밖에 없어서 그 장점 하나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되게 좀 분에 넘치게 많은 칭찬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제 정한봉 기자님 만난다니까 이제 아시는 분이 도발적인 질문인가? 아무튼 이거 좀 물어봐 달라고. 그때 국회에 출석했던 김직원이라는 명패 달고 출석했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그때 겨울에 경찰 조사 받으러 나왔던 그 김하영 씨가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의혹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의혹의 근거가 뭔지는 혹시 잘. 근거는 약간 뭐 모습이 좀 달라 보인다.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저도 동일이? 얼굴을 뭐 그때 당시 두 번 다 본 건 아니지만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올 때 목소리랑 청문회 출석해가지고 말했던 목소리랑 뭐 이렇게 동일했기 때문에 같은 뭐 말투라든지 이런 거 다 동일했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보이고요.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우리는 국정원을 믿습니다. 믿고 살아야죠. 믿고 살아야죠. 네. 아니 참 굉장히 안타까운 게 공권력 이게 정부 기관이나 공권력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믿고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이렇게 일반 시민들에게는 크게 뭐 이게 내 삶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안도감이랄까?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그런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썼던 게시글을 보도하기 전에 국정 관계자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게시글 쓰지 않았냐고 4번을 물어봤는데 한 통화에서 4번 다 안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사실 뭐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고 뭐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당장에는 모면을 하는 어떤 좋은 이제 핑계 뭐 좋은 뭐 이렇게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게 쌓이면 이제 더 이상 어떤 기자가 국정원이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늘어날 거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수사 결과 발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12월 16일이나 그 밤에 수사 결과 발표한 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걸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면 또 어떤 누가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또 믿을까요? 뭐 그런 자기 신뢰들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들이 믿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최소한으로 거짓말을 해주셨습니다.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예,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신뢰가 무너지면은
우리 삶이 너무 좀 우울하잖아요. 우울하죠, 맞아요. 예, 그 말을 생각하면서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믿고 싶어요.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 믿고 싶은데 그렇게 너무나 뻔하게 아니다, 관련 없다,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래놓고 너무나 이제 조직적인 정황들, 명백한 증거들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전체적인 이 사회의 공공재잖아요. 신뢰라는 그렇죠. 거는 예. 그런 거 이제 갉아먹고 예, 그런 참 그렇게 전개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가요? 그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이번에 이제 예산 통과된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정보원 이렇게 직접 출입하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제한을 두고 이제 국내 파트 이제 대폭 뭐 이렇게 예산 깎아서 활동을 좀 이렇게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은 일단 그렇게 정해져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나 실효성 있고 그들이 뭐 그렇게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과연 국내 파트를 완전히 이제 안 할 것인가, 예, 좀 기대만큼 그렇게 좀 고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는 좀 의문이 있는데 일단 예산이나 전체적인 방향들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들 느끼고 있나요? 짜증을 내고 있죠. 짜증을 내고 있죠. 실제로 예산 문제는 되게 거의 바로 영향을 미친 것 같더라고요. 국내 파트 쪽에는 그래서 네.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좀 그런 고민이 많은 것 같고, 근데 당연히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사실 정보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정보기관은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통제되지 않은 정보기관이 얼마나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것 때문에 문제고, 그렇다면 이제 이 기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지금 사실 예산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꼼수를 내서 다른 데 예산을 땡겨와가지고 쓴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사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시 통제하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누가 알았겠어요. 국정원에서 댓글 쓰고 있을지 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단순히 어디 예산 얼만큼 줄이고 이런 거 떠나서 전반적으로 정보기관이 어떤 최소한의 통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국내 파트에 필요한 재정이 있다면 그 예산을 쓸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정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국내 파트를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 자체는 국내 파트가 제대로 통제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쁘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없애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서 우리 이거를 없애면은 제대로 정보 수집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설득력이 되게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국정원 예산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 거의 총액 정도 수준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세세하게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고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같은 팀에서도 자기 옆에 있는 직원이 뭐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누구 한 명이 마음을 먹으면 이제 되게 여러 기관을 서로 모르게 움직이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제 들통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 국정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로도 통제가 안 되고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직원도 몰라요. 다른 팀이거나 이러면은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기관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좀 방안들, 외부의 감찰을 받는다거나, 감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방법이 필요한데, 국정원 또, 감사라든지 감찰도 내부적으로만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부 감찰실의 힘이 그래서 큰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도, 우린 정보기관이니까, 이러면서 그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보기관이라는 그런 역할이 악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때 이제 국정원 국내 파트 역할을 좀 대폭 축소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많이 이제 얘기가 됐던 게 미국처럼 이렇게 이원화를 하자. 네, 그런 FBI, CIA처럼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된 게 좀 있나요?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원 쪽에서는 이제 통합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통합되어 있는 거 무슨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거의 없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스노든 이제 사건 때문에 이제 원래 미국에서도 NSA가 이제 그 사이버 관련한 그 업무도 같이 하게 돼 있는데 네. 이제 그 사이버 사령관 업무도 같이 하게 됐는데 그것도 분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사실 오히려 이제 일반 시민들이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견제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정보기관과 정보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그 속의 문제점들을 오히려 자기들 견제 속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는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국정원 내에서 워낙 반발이 심하게 있을 걸로 있기 때문에 심지어 뭐 이제 그 기관을 출입하는 이제 정보관들을 빼는 것만 해도 네. 국정원 내부에서는 뭐 이렇게 되면 전혀 정부 수집이 안 된다라고 반발이 엄청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정보관들 빼는 것도 네. 그러니까 기관에 상시 출입하는 정보관들을 이제 빼자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런데 네. 상시 출입 안 하고 그쵸. 그냥 밖에서 점심 먹으면서 상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습을 안 한다는 건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좀 더 귀찮아지는 뭐 가령 이제 나중에 정말 안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뭐 기관 안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좀 더 그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귀찮아질 뿐이지 실제로 뭐 정보 수집에 크게 뭐 타격을 받거나 그런 방향으로 지금 법이 개선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그거를 안 하려면 그 TO를 없애야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이제 그 업무를 못하게 하는 거지. 그냥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 건 그럼 그 사람들 뭐 하겠습니까?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다른 데서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이 그 직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국회에서 안 만나고 저기 그쵸. 여의도역에서 밥 먹으면서 만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상시 출입 아닌가요? 그쵸. 그거는 정보 수집 활동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어떤 우리가 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개선책이 아니라 진짜로 정말 국정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정보수집 기관 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어떤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텐데 그 정보관들 이제 상시 출입 안 하도록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국회가 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끼워놓은 것 같은 느낌? 네,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그게 합의될 수 있는 최대한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워낙 또 반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뭐 강화하자는 그런 쪽으로 또 많이 나오고 있죠. 휴대폰 도청도 가능하게 해야 된다. 와 진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죠 뭐. 참 그냥 의미 없는 거 하나 주고 이만한 거 하나 이렇게 떠안는 그런 형태로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아유, 최동 총장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예. 네. 지금 이게 뭐, 앞으로, 뭐가 이제, 지금 임모 씨에 대해서 뭐 개인적 비리까지도, 네, 해서 이제 뭔가를 수사를 한다는데, 이거는 뭔가요? 임 씨의 개인적인 뭐. 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이제, 네. 자신에게 이제 어떤 사건 좀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네. 그걸 이제, 임 여인이 이제 어느 정도 뭐 해결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실제로 사실상 이런 식의 범죄들이라든지 문제들은 되게 많았었던 문제들이거든요. 이제 임 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부각돼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사실 임 씨가 뭐 가령 6천만 원 협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번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문제는 특별하게 이 사람이 공직자인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인인 거고 그러고 지금 어쨌든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하고 연관되어 있는 상황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좀 부각돼서 보도가 뭐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앞으로 진행될 새 총장이 어떤 소를 제기한다든지 이랬을 때 좀 뭐랄까 임여인에 대한 뭐 압박 카드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근데 당장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압박을 할 것처럼 보이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이제 다만 이제 뭐 계속 이 부분을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다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가령 이제 뭐 이걸 되게 평균화되게 보이게 하는 거죠. 가령 이제 서초구청에 있었던 아니 뭐 최동
그 혼의 의심 아들 정보 유출 사건과 이런 이제 그 임씨의 사건이 뭐 대등하게 보이게 하면은 사실 뉴스 비중들이 뭐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라고 보면 그쵸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최근에 원래 보도 계속 안 나오다가 또 최근에 보도 나오기 시작한 시점들도 이제 거의 그런 비슷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 유출 실마리가 잡혔을 때부터 보시면 이제 예전 기사들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그 며칠 뒤부터 갑자기 이제 다시 그 임 여인의 그 기사들이 또 엄청나게 나오고 지금 또 이제 그런 게 뭐 하나씩 서질 때마다 보도가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뭔가 이렇게 타고 있네요. 이렇게 물거지도록 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감으로써.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다 똑같아 막 이런 식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또 우리 게시판 한번 볼까요? 조중동 기자들 100명이면 뭐하냐. 정한봉 기자님 1명이 더 낫네. 화이팅! 우리 남산 스카이님 조합원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지금 24시 팀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 네, 24시 팀은 어떤 곳인가요? 사회부의 24시 팀. 보통. 잠깐만, 근무 시간이 24시간이에요? 설마요. 어떤 팀입니까? 그냥 24시간 일하라는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음악 틀어주세요.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24시간 일하라는. 근데 뭐, 압박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그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팀이나 경찰팀이라고 불리는 네. 팀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경찰 출입처를 주되게 이제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하는 팀입니다. 그러면은 뭐 24시간을 경찰에 곤두세우고 있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각 지역들 이제 저희가 이제 담당하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이제 강남경찰서 쪽 출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여러 기관들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도 있고 뭐 그곳에 있는 뭐 이제 여러 취재처들, 취재원들 만나가지고 취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정원 이제 대선 개입 사건이 지금 뭐 벽에 좀 막혀 있는 느낌인데 취재 기자로서 뭐 어떻게 뭐 모든 다 터놓고 가능성이 뭐 있든 없든 간에 이게 좀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희망 사항이랄까요? 좀 수사팀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수사팀. 뭐 그게 정말 이제 안 된다면 좀 뭐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저는 이게 밝히고 가야지 나중에 또 두고두고 말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정리를 할 거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좀 명확한 결론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이 문제도 사건 발생 초기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이제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일발백계 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책임지겠다라고 한 말씀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뭐 많은 분들이 분노하거나 이렇게까지 또 밝혀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뭉개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와서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의 아들, 의심 아들 그 신상정보 유출까지 어떻게 되는지까지 지금 다시 결국 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청와대랑 국정원이 다시 화살을 다시 또 돌려받고 있고 결국 이런 파생된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걸 숨겨도 뭐 그 숨기려고 했던 행위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투명하게 정말 수사를 좀 잘 할 수 있게 최대한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번 사실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이제 수사팀에서의 수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무리된 수사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가령 이제 정보 유출 사건 이번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정보 유출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제한 문건이나 등록금, 반값 등록금 뭐 관련한 문건들 이런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의 정치 공작들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아서.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제 그거에 맞게 걸맞게 책임질 사람을 책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현재 수사팀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이 진용은 어떻게 꾸려졌나요? 이번에 어떤 국정원 혼외자 이 사건 관련해서 뭐 그건 이제 원래 특별팀이 꾸려진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그 형사 3부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원래 있던 팀에 이제 한 2명 정도를 더 파견을 해서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뭐 윤석열 팀장이 이제 뭐
거의 이제 좌천돼서. 저기 특별수사팀. 뭐 이후에 인사가 나오고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쨌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그 경찰팀장이 뭐 일단 파견 형식으로라도 좀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논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주제가 국정원 대선 개입 끝나지 않은 이야기. 네버엔딩 스토리. 앞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 대선 때 이미 이제 크게 벌어졌고 정말 한 커플씩 이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뭐 처음에는 댓글이 50몇 개라고 했다가 지금 몇 개요? 뭐 몇백만 개? 2천만 개까지. 2천만 개. 장난 아니에요. 뭐 2천만 개? 이렇게 뭐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불법 대선 개입 그 정황들도 해결해야 되는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란 게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얼마 전에 그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이제 밝힌 뭐 건도 그렇고 어떻게 이 지방선거 앞두고 국정원 문제가 이제 정말 털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대선 때와 같은 그런 개입 행위, 불법적인 행위가 없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좀 우려되는 점이 많아요. 네,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으로 뭐 개혁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 문제 제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성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성들이 되게 큰 외부 자극이 없으면 안 고쳐질 텐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커다란 외부 자극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정원 쪽으로 뭐 법안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개혁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그 관성들이 계속 남아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뿐 아니라 예전에도 이제 뭐 가령 시국선언하는 그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뭐 학생들이 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학생들인지 파악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이제 많이 벌어졌고 이 이제 국정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제 그 정부를 수립했던 사람도 뭐 대학 출입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뭐 이야기를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출입하고 있게 하듯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상시 출입은 아니더라도 뭐 이 사람이 뭐 성남시청의 상시에서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그 이재명 시장의 뭐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수집하고 뭐 인사 기록을 또 요구를 하고 그런 걸 한 건데 이제 이런 좀 그것이 단지 지금 논의되는 개혁안만으로는 정말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자기 스스로 좀 뭐랄까 문제를 인정을 하는 좀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은 지금 또 이것도 개인적으로 알아본 거다라고 국정원 일이 다 개인적인 일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인지 그냥 개인 마실 다니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들인지 프리랜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개인적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렇다고 징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했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되게 열심히 수집을 하고 개인적인 일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좀 계속 그렇게 해봤자 이제 더 욕밖에 먹을 게 없거든요. 국정원은 차라리 뭐 문제가 있었던 점이 있으면 차라리 충분히 인정을 하고 스스로 바뀌려는 노력을 해야지 외부에서도 바꾸려고 하는 자극이 더 줄어들 텐데 계속 이대로 가다 또 다른 사건이 좀 터진다면 좀 크게 또 내용을 겪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을 서로서로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 트렌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이라는 말이 이 개인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일 수가 있구나. 공무원들이 다 개인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근데 왜 세금으로 월급을 왜 받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만 하는데 사이버사도 개인적으로 했고 희망형도 개인적으로 했고 성남시 그 이제 뒷조사하신 그 국정원 직원분도 개인적으로 했다. 이거 뭐 개인적인 너무 우리나라 개인적인 나라다. 재밌습니다. 국민TV 첫 출연이시죠? 아니요, 첫 출연. 그래요? 언제 나오셨어요? 우리 잘못 짚었어. 언제 나오셨어요? 예전에 이제 노정면 뉴스바 잠깐. 뉴스바. 전화. 그때는 왔었고요. 뉴스바 갔었던 적이 있었죠. 어떠세요? 두 번째 출연 국민TV. 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 사회부 24시팀 말만 들어도 참 얼마나 바쁠지 참 마음의 부담이 확 밀려오는. 바쁜 척을 하고. 팀 좀 이름 좀 바꿔달라고 그래. 24시팀이 뭐야? 인권 침해적인. 그러니까 노동상권 보장하라. 이게 뭡니까 24시팀? 저는 국민TV도 이제 뭐 아직은 미약하지만 공정언론, 대한언론을 넘어서 정말 이제 주류가 될 수 있는 공정언론 지향하면서 열심히 개국 준비, TV 개국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라디오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작년 말부터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고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좋은 기자님들에게 이제 드리는 그런 상도 수상하셔서 정말 좋은 기자 정환봉 기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언론 환경이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뭐 작년 대선 때도 이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언론들이 이제 편향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압박받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기자로서의 자세랄까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그 얼굴 늙어 보여도 이렇게 기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요? 네, 몇 년 차세요? 제가 지금 만 2년인데 2000 그래서 제가 만 2년 차? 그러니까 이제 뭐 연세는 비밀? 네, 괜찮아. 한겨레 전화해보면 돼요. 제가 제작 2011년에 입사를 해서 12, 13 있었죠. 네, 그렇게. 완전 루키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공정성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고. 너무 무거운 질문이세요. 드려도 너무 신인 기자, 아이돌 기자님한테 너무 무거운 질문 드렸어. 네, 그런 것 같고 그냥 다만 이제 좀 뭐랄까 뭐 정말 진짜 중요한 뭐 이렇게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그 지금 밝혀야 될 게 뭔지를 좀 보고 계속해서 좀 그냥 취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 취재 현장에서 여러분 정환봉 기자님 이렇게 약간 가엾게 보이는 외모라고 본인은 말씀하시면 굉장히 훈훈하세요, 사실은. 독보적으로 불쌍해 보이니까 어디서든 다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나 뵈시면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제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이렇게 기자로서 좀 뭐랄까 다른 기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요즘 좀 특별하실 것 같아요. 우리 또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박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정말 이렇게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이제 질문하고 정말 이렇게 근황 토크 이런 거 이제 말랑말랑하게 그런 질문하시는 기자님들 보면서 또 느끼시는 바도 있고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이제 뭐 어쨌든 출처마다 또 상황이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뭐 그게 뭐 아주 뭐 절대적으로 악이다. 뭐 이게 어떤 게 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뭐 가령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얻어낸 게 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사전에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변화된 대답 그리고 궁금했었던 내용들을 그럼 알아냈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취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제가 다른 기자분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이 있고 특히나 뭐 이제 뭐 또 기자들끼리 또 서로 이제 같이 취재를 하다 보면 정도 많이 들거든요. 특히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강남경찰서 기자들은 뭐 이렇게 2시까지 막 조사를 받으면 2시까지 거의 한 20-30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한마디도 못 듣고 다음날 이제 쓸쓸히 집으로 들어가는 이제 뭐 이런 그렇게 허탕 치시는 때도 너무 많죠. 거의 대부분이 허탕이죠. 삶이 허탕인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다른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조선일보가 됐든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이 있고 그분들도 되게 열심히 또 취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뭐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좀 이건 너무 아니다라는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점점 좀 줄여 나가면서 정말 사실은 사실대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의심대로 기사로 좀 썼으면 좋겠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제 기자의 역할이라는 게 저는 뭐 권력의 문제점이라든지 비판을 하는 것들이 가장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감춰주는 것보다는 좀 비판을 하고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충족을 시켜내는 그래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좀 가는 게 기자의 임무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미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우리 정환봉 기자님, 한겨레 사회부 24시팀의 정환봉 기자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들었는데요. 참, 뭐,
이렇게 국정원 사건의 이제 시작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파생된 뭐 최동 총장 문제라든지 뭐 지금 서초구청 뭐 여러 가지 그 권은희 수사과장님까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면서 정말 기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 뭐 취재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 이렇게 뭐 드시는 감정들이나 뒷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정말 저희가 참 뵙고 싶었어요. 저희도 이렇게 뉴스를 이제 뭐 풀어서 진행하는 입장에서 꼭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약간 정신없지만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취재 현장에서 우리 뭐 조합원님들이나 많이 만나시면은 우리 정한봉 기자님 아까 여기 게시판 보면 사진 있어요. 보시면 아는 척 해주시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이렇게 타주시면서 취재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의 숫자. 이번 주의 숫자는 6,600만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온라인과 SNS를 통해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기사가 하나 있었죠.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삭제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받은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고 이것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있었죠.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주간 한국에 단독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도 남아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6,600만. 이게 무슨 숫자냐? 파워블로거인 IM피터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애초에 그 국제사회 환경 분야의 기금 등, 환경 분야를 위한 기금 등으로 이 상금, 자이드 환경상 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50만 달러를요. 그런데 이게 기부가 안 됐고요. 농협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 데다 3년 동안 쌓인 이 돈에 대한 이자가 무려 6,600만 원이라네요. 기부하겠다던 상금, 이 상금으로 재테크를 하신 이명박 전 대통령님 정말 끝까지 꼼꼼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숫자, 오늘의 숫자는 6,600만이었습니다. 오늘 진행한 김선아의 시사 돌직구 이만 마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4시 반에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